이보시오. 정신을 좀 차리시오 얼른. 인정없기로 소문난 사냥꾼 막동은 눈 속에 파묻혀 죽어가던 젊은 과부를 등에 업고 오두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사흘을 꼬박 곁에서 지키며 살려냈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여인은 역적의 딸이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원님은 여인을 탐했고 시기심에 눈이 먼 동료는 막동을 모함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하나 살렸을 뿐인데 사냥꾼은 포박당해 옥에 갇혔지요. 여인은 자신 때문이라며 스스로 원님 앞에 나서려 했습니다. 막동은 옥 안에서 이를 갈았지요. 사냥꾼 막동이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여인에게는 어떤 남자로 남게 될까요? 야다무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땅 북방 변경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산간 마을이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열흘은 좋게 걸어야 닿을 수 있는 그 마을은 사람보다 짐승이 더 많고 길보다 산이 더 넓은 곳이었지요. 겨울이 오면 그 마을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허리까지 쌓이는 눈이 길을 막고 밤마다 늑대 울음소리가 산을 타고 내려와 마을 골목 사이를 헤집고 다녔지요. 처음 그 마을에 발을 들인 나그네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곳에도 사람이 사느냐고. 하지만 그 마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험한 산이 삶의 터전이었고 매서운 칼바람이 일상이었으며 눈보라 속에서도 아침이면 일어나 밥을 짓고 저녁이면 군부를 지폈지요. 척박하면 척박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마을 사람들의 방식이었습니다. 마을 한쪽에는 객주집이 하나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대장간이 있었으며 산자락 끝에는 포수들이 모여 사는 작은 운막 몇 채가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봄이면 약초를 캐고 여름이면 물고기를 잡고 가을이면 열매를 모으고 겨울이면 짐승을 잡아 가죽을 팔았지요. 그렇게 사계절이 돌고 돌며 마을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가장 깊은 산속 홀로 외따로 떨어진 오두막 하나가 있었으니 거기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냥꾼 막동은 30을 갓 넘긴 사내였습니다. 어깨가 떡 벌어지고 손이 짐승의 발바닥처럼 두툼했으며 눈빛은 겨울 산봉우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지요. 말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산을 돌아다녀도 혼자였고 마을에 내려와 짐승을 팔 때도 값만 받고 돌아섰습니다. 사람들은 막동을 두고 수군거렸지요. 저 사람 사람이야 짐승이야. 웃는 걸 본 적이 없어. 인정이라곤 털끝만큼도 없는 사람이라니까. 눈 마주치면 오싹하다고. 하지만 막동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 막동에게는 아내가 있었지요. 산 아래 마을에서 온 여인으로 웃음이 많고 손재주가 좋았던 여인이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에도 막동의 오두막에는 늘 온기가 있었지요. 그런데 혼인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여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다 낭떠러지에서 발을 헛디딘 것이었지요. 그날 이후 막동은 변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웃음이 사라졌으며 사람을 멀리했습니다. 오로지 산만 다녔지요. 산은 막동을 배신하지 않았으니까요. 짐승을 잡으면 잡는 만큼 돌아왔고 길을 익히면 익힌 만큼 보답했습니다. 막동은 그렇게 산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외롭다는 생각조차 잊어버린 채로 그의 사냥 솜씨는 마을에서 따를 자가 없었습니다. 눈밭에 찍힌 발자국만 봐도 짐승의 크기와 방향과 속도를 짐작했고 덫을 놓으면 놓는 대로 잡혔으며 활을 쏘면 쏘는 대로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막동을 꺼려하면서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은 그의 눈빛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이 산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막동의 주변에 사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객주집을 운영하는 노파 점순이 막동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지요.
점순 노파는 막동이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막동의 어머니와 친했던 인연이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고 허리가 굽었지만 눈은 아직 맑았고 입은 거칠어도 마음은 따뜻한 노파였지요. 막동이 마을에 내려올 때면 점순 노파의 객주집에 들러 국밥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말은 별로 없었지만 점순 노파는 막동 앞에 국밥을 놓으며 늘 한마디씩 건넸지요. 야, 막동아. 너 언제까지 저 산속에서 혼자 살 참이냐? 짐승도 짝이 있다. 막동은 대답 대신 국밥을 묵묵히 먹을 뿐이었지요. 점순 노파는 그런 막동을 보며 혀를 찼지만 빈 그릇이 되면 꼭 한 번 더 퍼주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 사이의 방식이었지요. 또 한 사람, 포수 칠봉이 있었습니다. 막동과 어릴 때부터 함께 산을 다닌 사이였지요. 하지만 칠봉은 막동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입이 가볍고 계산이 빨랐으며 언제나 손해보지 않으려 눈을 굴렸지요. 사냥 솜씨는 막동의 반도 못 미치면서 늘 막동의 그늘 아래 있다는 사실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다스리는 원님이 있었으니 이자가 바로 이 이야기에서 가장 골치 아픈 인물이었습니다. 탐욕이 눈에서 흘러넘치고 허영심은 가끔보다 길었으며 젊은 여인을 탐하기로 마을에서 악명이 자자했지요. 뇌물이 들어오면 억울한 사람도 죄인이 되고 뇌물만 충분하면 죄인도 양민이 되는 것이 이원님 아래 마을의 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던 이들의 삶이 어느 겨울날 한 여인의 등장으로 모두 뒤바뀌게 됩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10월도 채 끝나기 전에 설산은 하얗게 덮였고 나무는 잎을 다 털어내기도 전에 눈을 뒤집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올겨울이 심상치 않다며 서둘러 땔감을 쌓고 김장을 담갔지요. 하지만 막동에게 계절은 그저 사냥의 조건이 바뀌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막동은 그날도 새벽같이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짐승들은 겨울이 깊어지기 전에 먹이를 찾아 산 아래로 내려오기 마련이라 이 시기가 오히려 사냥하기 좋은 때였지요. 막동은 덤 몇 개를 점검하고 활을 고쳐 메고는 설산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은 발목을 덮었고 바람은 칼처럼 뺨을 베었습니다. 막동은 아랑곳하지 않고 산을 올랐지요. 오래 다닌 길이라 눈 속에서도 발이 절로 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산 중턱을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눈밭 한가운데 무언가가 보였지요. 처음에는 쓰러진 나뭇가지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동의 눈은 짐승의 발자국도 놓치지 않는 눈이었지요. 그것이 사람임을, 그것도 여자임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막동은 멈칫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눈 속에 반쯤 파묻힌 채 쓰러져 있었는데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새파랬고 입술은 시렇게 굳어 있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그마저도 실오라기처럼 가늘었지요. 이대로 두면 해가 기울기 전에 숨이 끊길 것이었습니다. 막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섰습니다. 가야 할 이유가 많았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여인이었고 이런 산중에 혼자 쓰러진 것부터가 범상치 않은 사정이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괜히 손을 댔다가 화를 입을 수도 있었지요. 게다가 막동은 남의 일에 끼어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막동은 욕지거리를 한번 내뱉었습니다. 그러고는 무릎을 굽혀 여인을 등에 업었지요. 눈밭에서 여인을 일으켜 등에 얹는 순간 여인의 몸이 얼마나 차가운지 막동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지요. 막동은 사냥을 포기하고 오두막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오두막에 여인을 눕히고 막동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군불부터 지폈습니다. 나무를 패고 불을 살려 방 안 온도를 끌어올렸지요. 그러고는 여인의 젖은 옷을 두꺼운 짐승 가죽으로 바꿔 덮었습니다.
자신이 쓰던 가죽 이불을 꺼내 여인을 감싸고 차가운 손발을 문질러 혀를 돌게 했지요. 국을 끓였습니다. 전날 잡아두었던 노루고기를 꺼내 뚝배기에 넣고 뿌리 채소를 몇 가지 썰어 넣어 푹 고았지요. 여인에게 먹일 수는 없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으니까요. 막동은 그저 뜨끈한 국물을 조금씩 숟가락으로 떠서 여인의 입술 사이로 흘려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인은 눈을 뜨지 않았지요. 사흘째 되던 날 점순 노파가 들이닥쳤습니다. 마을에서 막동이 웬 여인을 업고 왔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었지요. 점순 노파는 오두막 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누워있는 여인을 보고는 눈을 둥그렇게 떴습니다. 이게 뭔 일이냐, 막동아. 저 여자 네 집 마나님인지 알고나 들였냐? 막동은 아궁이 앞에 쭈그려 앉아 불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오. 모른다고? 모르는 사람을 왜 데려왔어? 죽어가고 있었소? 점순 노파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한숨을 한번 크게 내쉬더니 여인 곁으로 다가가 이마를 짚어보고 숨결을 확인하고 가죽 이불을 여인의 턱까지 끌어올려 주었지요. 즉, 이미 들인 거 어쩌겠냐. 내 내일 해열에 좋은 약초 좀 가져올 테니 그때까지 잘 봐라. 막동은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도 오두막을 지켰지요. 잠들지 않고 여인 곁에 앉아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무를 계속 넣으면서 막동 자신도 몰랐습니다. 왜 이 여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는지를. 사흘째 새벽 여인이 눈을 떴습니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천천히 열렸지요. 낯선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여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궁이 앞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막동이 보였지요. 여인은 한동안 그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칠고 험상궂게 생긴 사내였지요. 그러나 그 투박한 손에는 아직 국자가 들려 있었고 아궁이에는 불이 환하게 타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요?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모래를 삼킨 것처럼 거칠었지요. 막동은 소리에 화들짝 깨어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깨어났소? 막동은 자리에서 일어나 물 한 사발을 가져다 여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인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에 힘이 없었지요. 막동이 어색하게 여인의 등을 받쳐 일으켜 앉혔습니다.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습니다. 여인은 물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숙였지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오두막 안에 한참 동안 머물렀습니다. 막동이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오? 연하라 합니다. 어디서 왔소? 연하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연하의 남편은 변방에서 싸우다 전사한 무관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시댁에서는 자식도 없는 며느리를 오래 품으려 하지 않았지요. 처음에는 곱게 내보내는 척하더니 결국 어느 날 아침 보따리 하나를 쥐어주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친정은 이미 기울어 돌아갈 곳이 없었지요. 연하는 아는 사람이라고는 없는 북방 땅을 혼자 걷다가 눈보라를 만났고 그대로 쓰러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막동은 이야기를 듣는 내내 군불만 바라보았습니다. 딱한 사정이구려. 그것이 막동의 전부였습니다. 위로도 아니고 질책도 아닌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한마디였지요. 하지만 연하는 그 짧은 한마디에 오히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위로보다 진심 없는 동정보다 담담하게 사실을 받아주는 그 말 한마디가 더 컸기 때문이었지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연하가 몸을 추스르기까지는 며칠이 더 필요했습니다. 당장 내보낼 수도 없었지요. 날은 여전히 매서웠고 연하의 몸은 아직 제 힘으로 걷기조차 버거웠으니까요. 막동은 연하를 오두막 안방에 두고 자신은 부엌 한쪽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막동은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이 안방에 있다는 이유에서였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며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연아가 회복하면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오두막 안에 사람 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지요. 아침이면 연아가 부엌에 나와 물을 끓이려 했고 저녁이면 막동이 가져온 재료로 밥을 지으려 했습니다.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소. 가만 있어요. 이렇게 얻어먹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의 실랑이는 매번 연아가 막동의 고집에 밀려 끝나곤 했습니다. 그러나 막동은 밥을 짓고 나서 연아 몰래 손을 들여다보곤 했지요. 오래 살림을 맡아본 손인지 아니면 귀하게 자란 손인지 보이는 것이 있었으니까요. 연아의 손은 귀하게 자란 손이 아니었습니다. 무간의 아내로 넉넉지 않은 살림을 꾸린 손이었지요. 그 손에 박인 굳은 살이 막동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연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동이 이른 새벽 산으로 나갔다가 해질 무렵 돌아오는 것을 며칠째 지켜보며 연아는 이 사내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지요. 말이 없고 표정이 없었지만 행동은 한결같았습니다. 국이 식으면 다시 데웠고 불이 약해지면 나물을 넣었으며 연아가 기침을 한 번 하면 이튿날 아침에는 어김없이 새 약초 한 줌이 부엌에 놓여 있었지요. 그러나 연아는 그 마음을 애써 걷어냈습니다. 과부의 몸으로 호라비 집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연아를 짓눌렀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볼 것인가가 두려웠지요. 아무리 막동이 아무런 불순한 마음 없이 자신을 살려준 것이라 해도 세상의 눈은 그렇게 보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연아는 알았습니다. 빨리 몸을 추스르고 이 오두막을 나가야 한다고 연아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말했지요. 그러면서도 날이 갈수록 그 마음이 잘 서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연아가 오두막에 머문다는 소문이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상간 오지의 작은 마을이었으니 소문이란 불보다 빠른 법이었지요. 더군다나 젊은 과부가 호라비 사냥꾼의 오두막에 있다는 이야기는 그냥 넘어갈 리가 없었습니다. 포수 칠봉의 귀에도 소문이 들어갔지요. 칠봉은 객주집에서 술을 마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막동의 오두막에 젊은 여인이 있다는 것. 칠봉은 그 정보를 머릿속에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써먹을 곳이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었지요. 그리고 그 소문은 기어이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원님은 마침 마을 순시를 마치고 관아에 돌아오던 참이었지요. 아전 하나가 조심스럽게 귀에 대고 소문을 전하자 원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사냥꾼 오두막에 젊은 과부가 있다고? 얼마나 됐느냐? 열흘 가까이 되었다 하옵니다. 북방 쪽에서 흘러들어온 여인이라 하온데 미모가 적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사옵니다. 원님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전을 물리치고 혼자 생각에 잠겼지요. 젊은 과부, 갈 곳 없는 여인. 원님에게 이런 상황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힘없고 기댈 곳 없는 여인을 관아의 힘으로 이래저래 압박하면 결국 굴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원님은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지요. 원님은 칠봉을 불러들였습니다. 막동과 그 여인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해보거라. 칠봉은 원님의 의중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입을 열었지요. 아는 것보다 훨씬 부풀려서 막동이 여인을 강제로 데려와 가두고 있다는 식으로 여인의 사정도 석연치 않아 보인다는 식으로 없는 말을 보태고 있는 말을 비틀었습니다. 원님은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마. 그 말 한마디에 칠봉은 허리를 굽히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막동을 짓밟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요. 점순 노파가 막동을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각에 오두막 문을 두드렸지요. 막동이 문을 열자 점순 노파는 두리번거리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연아가 부엌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막동의 소매를 잡아 끌어 바깥으로 나갔지요. 막동아, 큰일이다. 무슨 일이오? 원님이 연하낭자 얘기를 들었다. 칠봉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놈이 얼마나 기름을 쳤는지 몰라. 원님이 관아 아전을 보내 알아보겠다고 했다더구나. 막동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칠봉이, 그놈이 너를 시기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냐. 이 기회에 너 발목 잡으려는 거야. 막동아, 조심해야 해. 막동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물었지요. 노파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소? 점순 노파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마침 어제 마을에 손님이 들어왔더구나. 북방 변경을 순찰 중인 무관이라 했는데 박초간이라고 젊은 사람이야. 내 소문을 들었다며 길 안내를 부탁하고 싶다고 나한테 물어보던데. 박초간. 막동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날 오후 막동은 박초간을 만났습니다. 25이나 됐을까 싶은 젊은 무관이었지요. 갑옷이 아직 새 것처럼 보였지만 눈빛은 야무졌습니다. 박초간은 막동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이상간 지대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들었습니다. 변경 순찰에 길 안내를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고비는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막동은 박초간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 젊은 무관이 얼마나 쓸만한 사람인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가늠하는 눈이었지요. 언제 떠날 것이오? 내일 새벽입니다. 막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동은 박초간을 만나고 오두막으로 돌아와 연하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산을 봐야 할 일이 생겼소. 그동안 노파님 댁에 가 있으면 어떻겠소? 연하는 막동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무언가를 감추는 빛이 있었지요. 연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막동이 말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열흘을 함께 지내며 알게 된 것이었지요. 알겠습니다. 막동은 점순 노파에게 연하를 데려다 부탁하고 이튿날 새벽 박초간의 부대와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설산은 막동의 집이었습니다. 박초간의 부대 15명은 무장을 갖춘 군졸들이었지만 이 산에서는 막동한 사람만 못했지요. 허리까지 쌓인 눈밭을 막동은 조금도 주저없이 헤쳐나갔습니다. 어디에 발을 디뎌야 빠지지 않는지,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야 빠른지, 어디에서 쉬어야 체력을 아낄 수 있는지 막동은 몸으로 알고 있었지요. 박초간은 막동 곁에 붙어 다니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설산을 마치 안방처럼 누비시는군요. 막동은 대답 대신 앞을 가리켰습니다. 저 능선 너머로 바람이 불면 눈이 허공을 날아다닙니다. 군사들 눈과 귀를 가리니 거기서는 대열을 좁혀야 하오. 박초간은 고개를 끄덕이며 뒤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한편 점순 노파의 집에 머물고 있던 연하에게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원님이 아전을 보내 점순 노파의 객주집까지 들이닥친 것이었지요. 아전은 연하를 보자마자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원님께서 불러 계신다. 따라와라. 연하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은 원님께 찾아뵐 이유가 없사옵니다. 이게 감히. 아전이 목소리를 높이려는 순간 점순 노파가 나섰지요. 이 양반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행패야. 여기는 내 집이야, 내 집. 연하 낭자는 내 손님이고 원님이 급히 부르실 거면 공문이라도 갖고 와야지. 이렇게 맨손으로 들이닥쳐서 데려가는 법이 어딨어. 아전은 노파의 기세에 눌려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연하는 알았지요. 며칠 뒤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원님이 연하의 신분을 조사하다가 예상치 못한 것을 건진 것이었지요. 연하의 아버지가 10여 년 전 영모에 연루되어 처형된 인물이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죽은 것이었지만 공식 문서에는 역적으로 남아 있었지요. 원님은 그것을 발견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역적의 딸. 이보다 더 좋은 빌미가 없었지요.
연하를 역적의 혈육이라 고발하면 관아의 이름으로 여인을 잡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일단 관아 안으로 들여놓기만 하면 그 다음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었지요. 원님은 즉시 관문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 소식이 점순 노파의 귀에 들어왔고 점순 노파는 연하에게 조용히 전했습니다. 연하는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아버지의 일은 연하도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미 오래전 일이고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 잡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도 연하는 알고 있었지요. 막동이 없었습니다. 산에 올라 박초강과 함께 순찰 중인 막동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앉아 있었지요. 자신 때문에 막동이 위험에 처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원님 앞에 나가면 막동은 무관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그것은 너무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점순 노파가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막동이 곧 돌아온다. 그 전에 절대 혼자 나서지 마라. 알겠냐?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밤새 꺼지지 않는 등잔불처럼 불안이 연하의 가슴 속에서 타올랐지요. 원님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관문이 작성되자마자 포졸 5을 보내 막동의 오두막부터 뒤지게 했습니다. 연하가 오두막에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는 마을 전체를 뒤지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결국 점순 노파의 객주집까지 들이닥쳤습니다. 포졸들이 들어서자 점순 노파는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이것들이 어른 집에 버릇도 없이 비켜라 노파. 역적의 딸을 숨겨준 죄를 묻기 전에 그 한마디에 점순 노파도 멈칫했습니다. 역적의 딸을 숨겨준 죄라는 말은 노파 자신도 잡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었지요. 연하가 부엌 안쪽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포졸들이 연하를 에워쌌습니다. 연하는 점순 노파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그리고 포졸들을 따라 발을 옮겼습니다. 그때 산 아래로 막동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순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멀리서 포졸들이 연하를 데리고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막동은 달렸습니다. 눈밭을 헤치고 온 힘을 다해 달려 포졸들 앞을 가로막았지요. 이게 무슨 짓이오? 포졸들이 막동을 밀쳤습니다. 비켜라. 역적 혈육 은닉죄로 내 놈도 잡아가는 수가 있다. 막동의 눈빛이 짐승처럼 타올랐습니다. 손이 활 쪽으로 갔지요. 그러자 연하가 소리쳤습니다. 막동 어른 안 됩니다. 연하의 목소리에 막동의 손이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연하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더 큰 화를 당합니다. 막동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내렸습니다. 포졸들이 연하를 데리고 갔습니다. 막동은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지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때까지. 그때 칠봉이 골목 어귀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지요. 막동은 그날 밤 박초간을 찾아갔습니다. 순찰을 마치고 마을 객주집에 머물고 있던 박초간은 막동을 보자 자리를 권했습니다. 막동은 자리에 앉지 않고 서서 말했지요. 도움이 필요하오. 막동이 말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박초간은 그것을 알아챘지요. 조용히 들었습니다. 막동은 연하의 사정을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설산에서 쓰러진 것을 발견한 것, 오두막으로 데려와 살린 것, 원님이 연하를 탐한다는 것, 가리고 역적의 딸이라는 빌미로 관아에 잡아들인 것까지 박초간은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말없이 들었습니다. 한참 뒤 박초간이 물었습니다. 연하 낭자의 아버지가 역적이라는 기록, 그것이 사실이라 생각하시오? 모르오. 하지만 그 기록이 사실이든 아니든 원님이 연하 낭자를 탐하는 것은 사실이오. 박초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있소. 하지만 시간이 걸리오. 얼마나? 연하 낭자를 관아 밖으로 나오게 할 방법을 먼저 찾겠소.
그날 밤 막동은 혼자 관아 담장 밖까지 걸어갔습니다. 담장 안에 불빛이 보였지요. 연하가 저 안에 있다는 것을 막동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박 초간의 주선으로 막동은 관아 면회를 허락받았습니다. 박 초간이 공식적인 사유를 만들어 원님을 설득한 것이었지요. 막동이 들어선 방에 연하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더 창백해져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연하는 막동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막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하가 천천히 말했지요. 저 때문에 이리 고생하십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럼 말할 것 없소? 막동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연하는 그것을 들으며 눈을 내리깔았지요.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막동 어른은 더 이상 이 일에 엮이지 마십시오. 막동은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막동이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나는 내가 한 일에 책임을 지요. 낭자를 살린 것도 나고 낭자를 지키는 것도 나요. 연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오래 참아온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지요. 그 모습을 보며 막동도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 초간은 말한 대로 움직였습니다. 북방 변경을 관할하는 관청에 문서를 보내 연하 아버지의 사건 기록을 열람 요청했지요.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원님은 박 초간의 눈치를 보느라 연하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무관을 건드렸다가는 자신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문서가 돌아왔습니다. 박 초간은 밤새 기록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막동을 불러 말했지요. 연하 낭자의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소. 막동은 눈을 들었습니다. 15년 전 당시 변방 전투에서 공을 세운 무관이 정치적 다툼에 휘말려 모함을 받았소. 그를 고발한 자들은 모두 그의 공을 탐내던 무리였지요. 억울하게 역적의 이름을 썼지만 당시 조정은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소. 기록에는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도 함께 남아 있었소. 박 초간은 서류 한 장을 막동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상부에 보고하겠소. 연하 낭자 집안의 억울함이 조정에 알려지면 원님이 역적의 딸이라는 이유로 낭자를 가두는 것은 명분이 없어지요. 막동은 그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전 죽은 한 사람의 억울함이 종이 위에 적혀 있었지요. 연하가 지고 살아온 짐의 무게가 얼마나 되었을까. 막동은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박 초간의 보고가 상부로 올라가자 원님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를 계속 붙잡아 두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었지요. 칠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동을 엮으려 원님 앞에서 한 말들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날까봐 슬슬 몸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막동은 그 며칠 동안 오두막에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산에 나가지 않았지요. 사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보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뒤로 막동이 해온 것이 그것이었지요. 불을 보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 세상과 담을 쌓고 상과만 지내는 것.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막동은 생각했습니다. 오래도록 천천히 아내가 떠난 뒤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를 가두어 두었는지, 사람을 멀리한 것이 외로움을 견디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다시 누군가를 잃는 것이 두려워서였는지, 짐승처럼 산을 누비며 살아온 것이 강인함이었는지, 아니면 두려움을 피해 도망친 것이었는지, 막동은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연하가 오두막에 들어온 그날부터 자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는 것을. 불을 더 자주 넣었고 국을 더 정성껏 끓였으며 산에서 돌아오는 발걸음이 예전보다 빨라졌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막동은 이제 모른 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막동은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연하가 관아에 갇혀 있는 것을 보며 발길을 돌리지 않았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누군가를 지키는 것이 두려워서 혼자 살았던 시간을 이제는 끝내겠다고. 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냈습니다. 막동은 나무를 한 번 더 집어넣었지요. 오두막 안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박초간이 막동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소. 두 사람은 오두막 앞 툇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박초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요. 이번에 북방 변경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어. 야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가 올라오고 있지요. 변경 수비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상간 지형을 아는 사람이 없소? 막동은 박초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오? 박초간이 똑바로 막동을 보며 말했습니다. 변경 수비대의 척후 역할을 맡아주시오. 산길을 안내하고 적의 움직임을 먼저 파악하는 일이요. 정식 직책은 아니지만 수비대에 소속된 자로서 공식 신분을 드릴 수 있소. 그리고 이 일에 공을 세우면 막동 어른이 칠봉과 원님에게 입은 무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오. 막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연하를 지키려면 힘이 필요했습니다. 사냥꾼의 힘이 아니라 원님도 함부로 못하는 힘이. 막동은 자신 한 사람의 주먹으로는 관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하지만 나라의 이름을 등에 업은 자리가 생긴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받아들이겠소. 박초간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빛이 돌았습니다. 이 산을 당신만큼 아는 사람이 없소. 나는 당신이 필요하오. 막동은 짧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유가 있소. 박초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겨울 끝자락 야인들이 움직였습니다. 북방 변경 능선 너머에서 적의 기습이 있었지요. 규모는 작았지만 기습이 워낙 빨랐고 지형을 이용해 치고 빠지는 방식이라 변경 수비대가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박초간의 부대도 기습을 받아 대열이 흐트러질 뻔했지요. 그때 막동이 나섰습니다. 이쪽으로. 막동은 부대를 이끌고 능선 한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눈 속에 숨겨진 좁은 길이었지요. 막동이 아니면 그 길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막동은 그 길을 통해 적의 퇴로를 막을 수 있는 지점을 찾아냈지요. 박초간이 막동의 판단을 믿고 부대를 움직였습니다. 결과는 막동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치고 빠지려던 적이 퇴로가 막히자 당황했고 박초간의 부대가 사방에서 포위망을 좁혔지요. 전투는 빠르게 끝났습니다. 부대의 피해는 최소화되었고 적은 물러났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박초간은 막동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오늘 크게 당할 뻔했소. 막동은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산을 알았을 뿐이요. 하지만 박초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을 안다고 모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그것은 담력과 판단력이요. 나는 이것을 상부에 그대로 보고할 것이요. 박초간의 보고가 상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와 함께 원님과 칠봉의 비리도 함께 올라갔지요. 연하를 역적의 딸이라는 빌미로 불법 감금한 것, 사냥꾼을 무고한 것, 오랜 시간 마을을 착취해온 것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원님은 관직을 잃었습니다. 칠봉은 마을에서 쫓겨났지요.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쌓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기 전 조정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연하 집안에 대한 억울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역적이라는 기록을 삭제한다는 내용이었지요. 연하의 아버지는 충신으로 복권되었습니다. 15년 동안 역적의 딸이라는 굴레를 쓰고 살아온 연하에게 그 공문 한 장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게였지요. 연하는 공문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점순 노파가 옆에서 연하의 어깨를 토닥였지요.
잘 됐다. 이제 됐다. 연하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두막에서 막동 앞에서 흘린 한 방울 이후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지요. 그리고 며칠 뒤 막동에게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변경 전투에서 세운 공을 인정하여 무관 직함을 수여한다는 내용이었지요. 박초간이 막동의 공을 상세히 보고한 결과였습니다. 품계는 낮았지만 정식 무관이었습니다. 이상간 오지의 사냥꾼이 날아가 인정한 무관이 된 것이었지요. 점순 노파가 그 소식을 들고 막동의 오두막으로 달려왔습니다. 야, 막동아, 너 장군 됐다고. 막동은 공문을 손에 들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지요.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점순 노파는 그것을 보고 눈물이 글썽해졌습니다. 됐다. 이 표정 하나 보려고 내가 몇십 년을 기다렸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인정 없다고, 사람 같지 않다고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막동을 다른 눈으로 보았지요. 산을 등지고 혼자 살던 사내가 마을을 지킨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정리된 뒤 막동과 연하는 오두막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봄이 막 시작되려는 무렵이었지요. 눈이 녹으며 산자락 곳곳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울 내내 얼어있던 것들이 조금씩 풀리는 소리였지요. 막동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제 갈 곳이 생겼으니 가고 싶은 대로 가시오. 아버지 복권도 됐고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돼요. 연하는 막동을 바라보았습니다. 막동은 연하의 눈을 피하지 않았지요. 그것이 막동으로서는 큰 변화였습니다. 언제나 먼저 눈을 돌리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연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설산에서 눈을 뜬 그날부터 이미 제 갈 곳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막동이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오? 막동 어른께서 저를 업고 오신 그날 저는 눈을 감은 채 어른의 등에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 온기가 저를 살린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막동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산자락에서 불어왔지요. 연하의 머리카락이 살짝 흩날렸습니다. 막동이 말했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오. 앞으로도 그럴 것이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소? 연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막동이 조심스럽게 처음으로 연하의 손을 잡았지요. 두툼하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그 손이 따뜻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설산에서 온기가 되어주었던 그 손이었으니까요. 점순 노파는 객주집 문가에서 그 모습을 보며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됐네. 이제야 됐어. 얼마 뒤 두 사람은 점순 노파의 축복 아래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신분의 벽도, 과거의 상처도, 오랜 고독도 그 봄날의 햇살 아래 조금씩 녹아내렸지요.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그 하나의 선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눈밭에 쓰러진 여인을 보고 발길을 돌리지 않은 것. 그것이 전부였지요. 인정 없다고 소문난 사냥꾼은 사실 가장 깊은 곳에 인정을 숨기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상처가 깊어 마음을 닫아두었을 뿐이었지요. 그리고 그 닫혀있던 마음을 연 것은 거창한 인연도 대단한 운명도 아니었습니다. 눈 속에 쓰러진 작은 생명 하나였지요. 막동이 장군이 된 것도, 연하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게 된 것도, 그 겨울날 사냥꾼이 눈밭에서 발길을 돌리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불합리하고 차갑습니다. 탐욕스러운 원님이 힘없는 사람을 짓밟고 시기심 많은 칠봉이 남의 발목을 잡으려 하는 것처럼 어디에나 그런 자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런 세상에서도 선한 마음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설산보다 차가운 것이 세상의 인심이라 하지만 설산의 눈을 녹이는 것은 결국 봄볕 한 줄기이지요. 그리고 그 봄볕은 거창한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눈밭에 쓰러진 사람 하나를
외면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옛말에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라 했습니다. 선한 일을 쌓는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넘친다는 뜻이지요. 막동의 삶이 그 말을 증명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민 손 하나가 두 사람의 인생 전체를 봄날처럼 바꾸어 놓았으니까요. 야다무와 이야기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